어느 늦은 밤, 전주에 위치한 전라가명의 허름한 도포 차림을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갑수. 그는 전라감사인 친구 덕파리를 만나기 위해 1년 만에 멀리 나주에서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 아니 갑수. 자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 나를 찾아온 건가? 덕팔이 이 친구야. 지금 우리 가족이 까딱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네. 자네가 나를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갑수의 간절한 부탁에도 그를 바라보는 수십 년지기 중마고 덕파리의 눈빛 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지금이야 덕파리는 전주에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전라감사가 되었고, 반면 갑수는 나주에 살며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걱정을 해야 하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둘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때는 20년 전, 덕파리와 갑수는 나주에서 이름난 선비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글 공부로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수재였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 합격을 의심하는 이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 둘이 생애 처음 과거 시험을 1년 정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바로 덕파리의 아버지가 큰 노름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덕파리네 집안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짓눌려 풍비박산이 나고, 자연스레 덕파리 역시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 글 공부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하루는 갑수의 아버지 홍배대감이 그 사정을 듣고 덕파리를 조용히 불렀지요. 그래, 덕팔아. 내가 너희 집 사정을 갑수에게 듣기는 했다만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래서 앞으로 너는 어찌할 생각이냐? 어르신, 집안 형편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어찌 제가 더 이상 글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선비의 체면 따위를 버리고 집안을 위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덕파리의 담담하면서도 의연한 태도를 본 홍배대감은 깊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이나 그를 바라보다 이내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다, 덕팔아. 너네 집안의 빚도 거 내가 해결을 해주고 네가 최소한 내년에 있을 과거 시험을 치를 때까지 학비와 생활을 지원해 줄 터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 공부를 이어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홍배대감의 뜻밖의 제안에 덕파리는 두 눈이 커진 채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그리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대체 왜 제게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허허, 우리 갑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너를 돕는데 내 무슨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겠느냐? 게다가 너같이 총명한 인재가 중도의 공부를 포기해버리면 이 또한 우리 고을의 큰 손해가 아니겠느냐? 마을의 유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니라. 오메 어르신. 제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되었다, 덕팔아. 나도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있어. 언제까지 갑수를 돌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 너가 훗날 갑수가 곤경에 처하게 되거든. 그때 너가 갑수를 형제처럼 잘 돌봐주면 될 일 아니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갑수를 친 형제처럼 돌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덕파리는 홍배대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다시금 서당에서 글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밤낮으로 책을 붙들며 이전보다 더욱 절실하게 공부에 매진하였지요. 이후 시간은 1년이 지나고 갑수와 덕팔이 함께 나주를 떠난 지 열흘 정도 지나 긴 여정을 마친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양의 과거 시험장 앞에 섰습니다. 덕팔아? 나주 촌놈들이 마침내 이렇게 한양까지 와서 과거를 보게 되는구만. 정말이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나는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결국 이렇게 오게 되었네. 덕팔아. 이왕 우리가 이렇게 과거 시험장 앞에 서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너 나랑 약속 하나 하지 않겠냐? 앞으로 누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 평생 서로를 챙겨주기로 말이오. 허허, 그거 마음에 드는구만. 그래, 나는 갑수 너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테니 내 살아있는 동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자네를 내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지내겠네. 친형제라 그거 듣기 좋구만.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네와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 의형제가 되는 셈이로구만. 하지만 갑수와 덕팔이 의형제의 연을 맺은 이 날을 기점으로 서로의 운명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합격에 대한 절실함의 차이가 결과로 드러난 것인지, 홍배대감의 지원을 받아 겨우 글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덕팔이는 무려 장원급제를 하여 금이 환영하였고, 정작 갑수는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마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처지는 더욱더 벌어졌으니 덕팔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뒤 벼슬길에 올라서도 승승장구하여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 나주목을 관장하는 나주목사가 된 반면 갑수는 아버지 홍배대감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부인을 얻고 자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 시험에 낙방을 거듭하다 가세마저 몰락하여 끼니를 굶을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갑수가 지난 긴 세월 동안 자식을 돌보는 것도 등한시한 채 책상 앞에만 앉아있자 보다 못한 그의 부인 명옥이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이제 글 공부는 그만 포기하시고 현실을 좀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나마 이렇게 저희 친정에서 도와줄 때 차라리 그 돈으로 조그맣게 땅이라도 사서 소장농을 부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거 시험도 좋지만 서방님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이렇다 정말로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입니다요. 그러나 갑수는 부인의 말에 대번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아. 선비 집안의 자손이 어디 감히 손에 흙을 묻히며 살아간단 말이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서방님, 이렇게 허울 좋은 체면만 지키다가 정말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요. 체면이 밥을 챙겨줍니까? 국을 챙겨줍니까요? 갑수의 부인 명옥이 눈물을 훔치며 애원하자 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명옥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지요. 부인 거 걱정하지 마시오. 내 이번에는 덕팔이 그 친구에게 식량 같은 시시한 것 말고 크게 좀 도와달라고 할 터이니. 그 친구가 나주목사가 된 지도 몇 년 되었는데 설마 의형제인 나에게 등을 돌리겠는가? 자네는 그저 나만 믿고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구만. 갑수는 부인의 불안한 얼굴을 뒤로 한 채 친구 덕팔이가 머물고 있는 동원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덕팔이는 오랜만에 동원까지 자신을 찾아온 갑수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어 쉬고는 하인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잠시 후 하인이 갑수의 앞에 꾸러미를 하나 놓았는데 그 안에는 항상 그러하였던 일주일치 정도의 식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복의 덕팔이. 자네가 나주목사로 부임한 지도 꽤 되었는데 이제는 좀 나를 크게 도와줄 생각은 없는가? 우리가 그래도 의형제가 되기로 맹세한 사이인데 매번 찔끔찔끔 이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자네 정도라면 충분히 여력이 있을 텐데 말이야. 갑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실망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덕팔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다시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갑수 이 친구야. 그런 소리 마시게. 이 꾸러미에 든 식량도 내가 어렵게 마련한 것이니 너무 속상해 말게나.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나는 전라감사로 승진하여 전주로 가게 되었네. 자자네가 전라감사가 된단 말인가? 그렇게 되었네. 그러니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될 걸세. 식량 같은 것은 내가 정기적으로 사람을 시켜 자네 집에 보내줄 것을 약속할 테니까 말이야. 그려 자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아무튼 전라감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덕팔이. 갑수는 덕팔이의 담담하고 냉정한 모습에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정기적으로 식량을 보내준다는 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했지요.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식량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지만 덕팔이 전라감사가 되어 전주로 떠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는 갑수에게 했던 약속과 달리 단 한 차례도 식량을 보내지 않았지요. 그렇게 덕팔이의 지원이 끊기자 갑순의 집안 사정은 하루하루 더 악화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하고 결국 마을 외곽의 작고 초라한 초가집으로 집을 옮겨야만 하였습니다. 서방님, 그래 부인. 자네 친정에 다녀온 게요? 자네 집에서는 뭐라고 하던가? 그것이 이제는 친정 부모님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큰일입니다요. 이대로 있다가는 선비 집안이고 뭐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무엇이라고? 그것이 큰일이구만. 그건 그렇고 우리 집 상황이 이럴진데 정기적으로 식량을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덕팔이 그 녀석은 약속도 모른 채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녀석이 전라감사까지 올라가더니 이제는 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구만. 서방님,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요? 상황이 이리 된 이상 제가 옆마을에 가서 품삯실이라도 몰래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인, 자네가 품삯이를 나가는 것만은 절대로 안 될 일이오. 그리 되면 이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 마지막으로 전주에 올라가서 한번 만나보겠네. 그 친구가 아무리 매정해도 의형제에 정이 있는데
우리 집 사정이 이러니 나에게 일할 자리 하나 정도는 알아봐 주겠지. 그래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자고 했던 의형제인데 한 번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갑수는 며칠 동안의 먼 길을 걸어 마침내 전주감령에 도착을 했습니다. 갑수가 초라한 행색으로 가명에 도착하자 그곳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갑수를 훑어보았지요. 누구신지요? 나주에서 온 덕팔. 아니 전라감사 어른과 오랜 친구 되는 사람이네. 갑수가 찾아왔다고 하면 알 것이야. 문지기는 못 믿어온 표정으로 안쪽에 보고를 올렸고 한참 후에야 덕파리가 있는 방으로 갑수를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덕파리는 1여년 만에 갑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온 것이 전혀 달갑지 않은 눈치였지요. 아, 아니 갑수. 자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 찾아온 건가? 덕팔이 이 친구야. 지금 우리 가족이 까딱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네. 자네가 나를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자네라면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살만한 참봉자리나 아니면 주부자리 하나 마련해 주는 것쯤은 어렵지 않을 것 아닌가? 자네가 내게 무슨 중요한 말이라도 하려고 이 먼 길을 찾아왔나 했더니만 자네도 참 딱한 소리를 하는구먼. 내가 내 지위를 이용해 자네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덕팔이, 자네가 그동안 나에게 어떤 서운한 일이 있어 우리 집안을 외면했는지는 몰라도 부디 의형제의 정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게. 내 이 부탁만 들어준다면 다시는 자네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세. 갑수 자네가 먼 길 오느라 고생한 것은 알겠네만 이제 나는 감사까지 오르고 나니 공무가 너무나 바빠. 이전처럼 더 이상 자네의 푸념을 들어줄 여유가 없구만. 그러니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주로 돌아가시게나. 갑수는 덕파리의 냉정한 태도에 결국 참았던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 자네가 어찌하여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벌써 다 잊어버렸단 말인가? 나는 평생 자네를 의형제로 믿었거늘. 자네는 어찌 나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제는 자네가 내가 알던 그 덕파리가 맞는지조차 모르겠구만. 사람이 거출세 좀 했다고 지난날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것이 정령도리는 아니라네. 갑수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가명 밖으로 뛰쳐나갔고 덕파리는 갑수의 썩을 푸고 초라한 뒷모습을 그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갑수는 덕파리의 싸늘한 냉대를 받고 전주를 떠난 이후로 며칠 동안 나주를 향해 걷는 내내 덕파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의형제는 무슨 놈의 망할 의형제란 말인가? 그 덕파리 녀석,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감히 그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겠냐 이 말이오. 하이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홀로 욕짓거리를 내뱉으며 어느덧 나주까지 이틀 정도 되는 거리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뒤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급히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기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전주감령의 문지기였지요. 이것은 전라감사 나리께서 직접 꼭 전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 갑수에게 건네주고는 다시 급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를 그토록 차갑게 외면했던 녀석이 무슨 말을 더 하려고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는 것인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봉투 안에 글을 확인하는 순간 갑수는 온몸이 굳고 숨이 턱 막히는 듯하였습니다. 자네 집에 초상이 났으니 얼른 돌아가시게. 그 짧고 간단한 글귀가 갑수의 가슴을 파고들자 순식간에 눈앞이 어두워지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요. 아니, 초상이라니. 누가 죽었단 말이오. 하이고, 내가 없던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갑수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나주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갑수는 제대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숨이 가파올랐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지요. 하이고, 이것이 진짜 무슨 일이다냐? 아들놈인지 집사람인지 모르지만 누가 죽더라도 이것이 굶어 죽은 것이 분명하구만. 그렇게 한참을 달려 숨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무렵 마침내 갑수는 자신의 집 앞에 다다랐는데요. 이것이 웬일이란 말입니까? 초상집이어야 할 갑수의 집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고 웬 낯선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겠어요? 이보시오. 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당신들은 누구길래 여기에 있는 것이오? 누구긴 누구겠나 우리가 이 집 집주인이지.
이 집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사서 들어온 집이구만. 그렇다면 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요? 아, 우리가 그것까지 알 턱이 있겠나? 하이고. 그 사이 이미 기어코 집마저 넘어가고 말았나 보구나. 그렇다면 우리 불쌍한 식구들이 길거리에서 떠돌다 죽었단 말인가? 어찌 이런 일이 다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갑수는 오열을 하며 거리로 뛰쳐나가 지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가족의 행방을 물었지만 누구도 그의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고 밤이 깊어지자 그는 절망과 피로 때문에 결국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수의 흐릿한 시야가 다시 또렷해지더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느 낯선 부잣집 안방과 한 여인이었는데 눈을 개슴츠레 뜨고 그 여인을 다시 살펴보니 그녀는 자신의 부인 명옥이었지요. 오, 웜의 마누라. 도대체 여기가 누구의 집인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단가? 하이고, 자네가 살아있다는 말은. 그럼 우리 아들 충현이가 죽은 것이란가? 서방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들 충현이가 죽었다니요? 그런 불길한 말은 갑자기 왜 하시는 겁니까요? 명옥의 말에 더욱더 혼란스러워진 갑수. 그는 가슴을 쥐어짜듯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복의 마누라. 내가 전주에서 나주로 내려오는 도중에 우리 집에 초상이 났다는 편지를 받고 내 이곳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이 말일세. 서방님, 이게 참말로 이상한 일이구만요. 우리는 당신이 전주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객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을 치를 준비를 했었는데 벼랑간 이웃집 봉섭이가 당신이 마을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뭡니까? 내가 죽다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당신 눈앞에 있는데 말이오. 서방님, 우리도 이게 도통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서방님께서 전주로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요. 하루는 갑자기 전주에서 감사나리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우리가 살던 그 허름한 초가집에서 지금의 이 커다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고는 곡간까지 그득 채워주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당신이 덕팔 씨와 이야기가 잘 되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요. 그런데 엊그제 또 그 감사나리의 일꾼들이 다시 커다란 관을 하나 짊어지고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주인 어른께서 전주에서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남기고는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너무나 놀라 이틀을 꼬박 울며 내일 출상 준비를 마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미 죽어서 관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멀쩡히 이리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고 배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내 자네 말을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구만. 가만 보니 덕팔이 그 친구가 일을 꾸민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내 알 수가 없구만. 갑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자신을 조롱하는 듯 떡하니 놓여져 있었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일꾼들이 가지고 온 이 관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가? 이제 그들의 관심사는 자연스레 관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수는 부인 명옥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죽이고 관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관 뚜껑에 손을 가져다 대었고 무겁게 덮인 관 뚜껑이 열리자 관 속에는 사람이 아닌 한눈에 보아도 어마어마한 양의 엽전이 가득 차 있었지요. 웜에. 이것이 도대체 전부 얼마란 말인가? 내 생전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보는 것은 처음이구만. 그리고 그 엽전 위에는 편지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기에 갑수는 조심스레 편지를 열어보았지요. 갑수 이 친구야. 재물을 거저 얻게 되면 쉽게 게을러지고 남에게 의지만 하게 되는 법이기에 내 그동안 자네에게 마음에도 없는 고생을 시켰네. 지난 세월 내내 내가 자네를 모질게 대할 때마다 나 역시 참으로 괴로웠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먼. 자네의 선친 홍배대감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 과거 시험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의 전라감사의 자리까지 오른 나 역시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지. 그래서 나는 관직에 들어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등바등 절약하고 아껴서 돈을 모았고 항상 그 돈의 절반은 나의 의형제인 자네의 것이라 생각했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되어 이제 이 돈을 이렇게 자네에게 보내네. 부디 이 돈으로 자네가 다시 일어나 선비로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나로서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이네. 여지껏 출세를 한 이후로
변해버렸다고만 생각한 덕파리의 진심을 이제서야 알게 되자 갑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고, 내가 몰라도 너무나 몰랐구만. 나는 그 긴 세월 동안 자네의 깊은 우정마저 의심하여 철없이 자네를 탓하기만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게나 덕파리. 갑수는 덕파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한참 동안이나 마당을 떠나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갑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게으름과 덕파리에 대한 원망을 모두 던져버린 그는 생활이 안정되자 마음을 굳게 먹고 아침부터 잠에 들 때까지 서재에서 절실하게 과거 공부에 매달리느라 밖에 나오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5번의 봄과 겨울을 견뎌낸 어느 날, 갑수는 늦은 나이에 당당히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갑수가 어사화를 쓰고 당당하게 집에 들어오던 날, 집 앞에서는 갑수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덕팔이었지요. 갑수, 이 친구야. 참말로 그동안 고생 많았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것이야. 덕팔이가 자신을 향해 웃는 얼굴을 보이자 갑수 역시 눈물이 핑 돌았지요. 하이고 덕파리. 자네의 웃는 얼굴을 내 몇십 년 만에 보는 줄 모르겠구만 정말로. 이후 갑수가 뒤늦게 관직에 진출한 후에도 덕팔이는 갑수가 벼슬길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었고 후에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변치 않은 우정을 이어나갔으니 사람들은 그들의 우정을 마치 긴 겨울 끝에 피어난 아름다운 봄꽃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